오랜만에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사건 얘기만. 음, 악마가 복도를 배회했다. 어, 일종의 의료살인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 의료살인은 아니고 노인들만 그 같이 사는 일종의 어, 그 은퇴 하우스, 실버 하우스 같은 실버 타운 같은 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일반 뭐 수도 배관공이라든가 전기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 그래서 연쇄살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돈을 노린 펠로니 머더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체포된 세미르 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요. 2016년 8월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 노인들을 위한 생활 공동체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같은 좀 따뜻한 쪽에는 이 노인들만 사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좀 중간, 아주 고급은 아니고 중간부터 조금 그 정도의 근데 여기는 고급으로 표현됐지만 어느 정도까지 좀 돈이 있는, 조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은퇴자 공동체 같은 거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이제 리아 코케인이라고 하는 83살 되신 할머니가, 여성 노인이 숨지서 발견됐는데, 그 쇼핑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머리가 엉망이었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침실 벽에 화장이 번져 묻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도 없어졌고. 그런데 뇌졸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면 이렇게 뭘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다가 푹 쓰러지거나 이렇게 뭐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침실 벽에 화장이 묻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질식사시켰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졌다 이러면, 그런데 이제 결국 그냥 자연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걸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따른 어쨌든 뭐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살인인지 몰랐다. 그 이후 2년간 거기서 계속 의문의 죽음이 생겼는데, 이 의문의 죽음인지 아닌지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걸 처리하는 그 공동체의 관리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들이 이걸 그냥 쉽게 그냥 노인들의 자연사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 죽음이 밝혀지긴 참 어렵죠. 2017년도에 그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캐롤린 맥피, 이거 여성 노인이죠. 안경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어, 이제 문과 욕실에 휴지가 있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2개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코피도 흘리고 동맥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가족들이 부검은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뭐 당연하게도 그냥 뭐 쓰러지신 걸로 알았을 테니까. 근데 참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상해도 고인의 몸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검이라고 하는 걸로. 2016년에 10월에는 글레나 데이라고 한 87살 그분이 며칠 전에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건이 생기니까 불안하다, 이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8년 3월 91세 된 메리 애니스 바텔, 이 대부분 뭐 여성 노인들인 거예요. 힘이 없고 언제 쓰러져서 돌아가셔도 사실 의문을 갖지 않을. 이때 이제 이 범인이 실수를 한 거죠. 어떤 범인이 그 바텔을 베개로 질식사시키고
보석을 챙겨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제 소방관이 일찍 출동을 했나 봐요. 뭐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 이렇게 와서 했거나 소방관의 도움으로 살아나갔고 결국은 이제 증언이 돼서 왔는데 빌리 쉐미르미르 49살. 그래서 그 범인의 집에 가서 봤더니 여러 숨친 보석과 금품이 발견됐다. 근데 보석들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여러 여성 노인들이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텍사스 여성 노인 최소 18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이 범인놈은 케냐에서 이민 온 쉐미르미르이고 이 아파트, 이 실버타운에서 자벽부, 수리공, 가정간호사, 간병인 등으로 일하면서 그한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그때 혼자 있고 취약하다는 거 뻔히 아니까 침입해서 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열쇠 뭐 이렇게 복사까지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어느 시간에 제일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뭐 여기 고장난 게 고치러 왔다고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베개를 질식시켜서 자연사로 위장한 다음에 그 자연사로 위장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사실 이 돌아가신 분들이 살해당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귀찮고 그냥 대충 자연사로 처리하는 게 빠르고 뭐 이런 형태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뭐 증거를 봐도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당시 경찰은 뭐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질병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았고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랑 뭐 2017년, 18년인데 뭐 2, 3년 지났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런 이 공동체,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공동체에서는 역시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 아래 자식들이 유산을 받게 되고 그러면 굳이 뭐 귀찮게 문제제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사로 처리합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관행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악마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숨진 노인들의 가족은 우리는 악마가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라고 한탄하지만 이 가족들도 역시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이런 건 추가 살인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의료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 곳에서만 20, 30명, 다른 곳에서는 또 20, 30명, 40, 50명 그래도 옮겨 다니고 이런 경우가 이전에는 꽤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얘가 이제 케냐에서 왔기 때문에 케냐에서는 어땠을까? 케냐는 사실은 뭐 굳이 이런 고급 실버타운이 없었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이후에 어떤 행적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게 이제 계속 만들어지겠죠. 실버타운 혼자 사시는 사실 뭐 저도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보호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누구도 신체적 허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당신들은 안 늙을 것 같냐? 나만 늙을 것 같냐?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생수병 사건이라고 해서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어떤 특정한 물질 물질 이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디움 아자이드라고 하는
근데 그거 가지고 공중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거를 이름을 꼭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래서 뭐 이제 공중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다 알려진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수병 사건의 수사 종결이 됐는데 그냥 경찰은 그 다음 날 자살한 채로 발견된 30대 강모 씨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불만에 따른 범행으로 보인다는 결론. 그때 제가 근데 뭐 사건의 개요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18일 날, 지난달 18일 날 직원 2명이, 한 명은 40대 남성 팀장, 다른 한 명 30대 여성. 그 생수를 먹고 의식을 잃었는데 한 명, 여자분은 다행히 회복됐고 남자분이 돌아가시는 형태인데, 그리고 그 한 열흘 전에 또 사이다를 먹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그런 큰 피해는 없었고 회복이 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살한 강 씨의 몸에 혈액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이 직원, 특히 이제 40대 혈액에 나온 것과 동일한 독극물이 검출됐고, 그것이 결국은 소듐 아자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됐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강모 씨가 그 독극물을 구매하는 인터넷 기록을 확보하고, 또 그 성분의 독극물 용기를 자택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그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서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근데 이제 회사 사람들은 이런 뭐 그 사람이 뭐 지방 인사 발령을 앞두고 불만을 품었다,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은 이 서울 서초구가 본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오히려 본사는 창원적인 거고, 지금 이 회사 관계자들 얘기도 사실은 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뭐 인사발령이나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있겠습니까? 아니,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면 뭐 수도 없이 죽어나가게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강 씨의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메모가 발견됐는데, 짜증난다, 제거해버리겠다, 뭐 등등이 있어갖고 결국은 뭐 이런 방식의 이 강모 씨가 범행을 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프로토 템퍼링 범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강모 씨 자리에 메모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경찰이 뭐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수색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애들은 뭔 수사를 했다는 거냐? 수사하기 싫어갖고 그냥 대충 한 거냐? 그리고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국가수의 부검, 독극물, 병원에서 나온 거, 그거는 국가수가 한 거고, 경찰은 뭘 한 거예요? 경찰은 지금 뭐 회사 관계자로부터 몇 마디 들은 것 정도, 나머지는 CCTV가 그 사람이 그 생수병을 치웠을 수 있는 시간에 다시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다. 제가 프로토 템퍼링이란 범죄를 얘기한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범행 이전과 이후에 어떤 행적을 벌였고, 또 이런 범행을 하면서 누가 도대체 이익을 얻고 또는 뭐 어쩌면 손해를 보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범죄 수사가 됐느냐? 지금 봐서는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경찰 애들 보니까 그냥 대충 요거만 하고 이제 발표만 내버려 두고 그냥 종료한 것 같아요. 프로토 템퍼링이라는 범죄가 이래서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 강모 씨가 저기 인사불만 때문에 사람 죽이고 지도 자살한대.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심리적인 구조라든가 그런 분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전에? 과거에 고등학교 친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군대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그런 거 안 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회사 관계자들의 얘기. 회사 관계자들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개인의 일탈로 하면은 제일 편해요. 아무도 그 강모 씨의 일탈만 해보면은 그냥 회사의 책임도 없고 이런 거예요. 회사에 괴롭힘이 있었나? 조직적인? 전혀 그냥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되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사건 종료?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혹시 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 관련자들의 계약을 엉거리뜨리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사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못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외부의 전문 인력들이 이것을 꼼꼼하게 교차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사에 전문적이지 않다. 수사관 애들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그냥 쉽게 자살 처리하면 결국은 뭐 누구도 결국은 강모 씨, 자살은 강모 씨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강모 씨가 진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래다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걸 그렇게 판단한 데이터가 있느냐? 수사한 결과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죠.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해 주냐 이 말이. 아무도 판단해 주지 않아요. 강모 씨의 가족들이 그걸 문제 제기한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수사의 미진함, 혹시 미진함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게 뭐 제가 이 사람들의 이 수사관들의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메모도 회사 사람이 발견해줘, 전달해줬어. 나머지 다른 어떤 심리 구조에 대한 설명도 안 해.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수사의 전체적인 기록이라든가 결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의문이나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이 서초경찰서, 하필 또 서초경찰서네요. 그래서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런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 배우인데요. 2019년도 10월 25일 날 밤 11시에 아파트 놀이터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통화하던 당시 여자, 아마 여고생 같기도 한데 뭐 아직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죠, 거기서. 근데 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후드티, 패딩 점포에 몰래 소변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데 뒤에 누가 다가오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서 조용히 오줌을 싼 거죠. 그러니까 오줌을 조금 싸고 이제 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세 여성은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지 막 그리고 쭉 가니까 저 미친놈 뭐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뭐야 막 그랬는데 그 집에 가 보니까 옷에 머리카락과 소변 냄새 나니까 알게 되겠죠. 결국 뭐 CCTV 확인하고 그러면 잡는 거야 어렵지 않게 잡았을 수 있는데, 1심에서는 이게 혐오감을 느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여성 바로 앞에서 등 돌아 있는 여성한테 자기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본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성범죄, 사실은 강제추행죄, 아니면 성범죄가 맞겠죠. 근데 1심은 그게 맞다고 했는데 2심은 참 2심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다시 1심부터 그랬나 봐요. 1심부터 다시 정정합니다. 1심 재판부도 역시 더럽고 혐오스러운 거는 알 수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이 침해되니까 그것이 성적 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거는 사실 자기 성기를 내놓고 오줌을 쌌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그 여성이 그걸 느끼고 돌아봤을 때 남성의 성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3심에서는 대부분에서 바뀌었어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이 폭행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지만 어쨌든 이제 재판 중에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제 3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극 배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전조등과 비상등을 킨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거다. 따라갔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가 화가 난 상태로 내렸는데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 화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소변을 봤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행동에서는 성기를 내놓고 그 사람 앞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가 성적인 본인이 주장하기는 성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성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성적으로 피해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제 참 이런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과거에 그 판례를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면은 뭐 묻지마 폭행인 것처럼 그냥 가서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필 자신의 성기로 오줌을 싸는 행동을 그 사람한테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성기 노출을 하게 되고 그 18세 여성이 뭐 놀래기도 하고 당황해서 무엇이 그럼 당연히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이건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 1심, 2심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3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별놈이 다 있죠. 근데 이런저런 종류의 범죄를 연구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말하자면은 이 대법원 판사들이 몰아서 하니까 너무 늦죠. 실제로는 근데 왜 모든 가치 판단을 판사들이 합니까? 판사들이 뭐라고? 물론 판사들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사회의 도덕적 판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규모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이 범죄적인 의미에서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정 정도 교차가 되면 서로 일치가 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판사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런 좀 황당한 경우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범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범죄에 대한 분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건 마지막 하나 한 번 더 보시죠. 이 수인선 전철역에서 아마 좀 피곤해서 자고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갖고 자기 옷으로 옆에 있는 여성이 허벅지를 덮은 다음에 그걸 만졌던 그런 주물른 그런 사건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좀 깬 다음에 자기가 추행을 당한 줄 알고 이제 신고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야간에 심야에 이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 과정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좀 좋은 거면 그걸 노리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이 건도 역시 그 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는 지금 못한다도 문자로 신고를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범죄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숙객의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범죄자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과거 강간죄의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니까 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때 처벌을 했으면 이 다음은 이 범죄는 없었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참 이 건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분 내에 하나 끝내고 또 다른 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